맵시 생존자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황태자 제리안이 삶과 고난입니다. 이 게임은 최근에 스팀에 무료로 풀렸던 브란테 경이 삶과 고난이 후속작인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배경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중세시대인데 여기에 특이한 설정이 몇 가지 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 목숨이 4개라는 거, 두 번째는 신이란 존재가 세상에 실제로 드러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아크니안이라는 초인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목숨이 딱 1개라는 겁니다. 전작에서는 서자 출신인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이었지만 이번에 스케일이 확 커져서 황태자가 주인공인 게임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할지 황태자 제리안이 그럼 예전에는 이거 남성 하고 그러면 스타트 오케이 하고 결과 당신 선택의 주인공을 사용해 미칠 영향은 미리 표시되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린 뒤에만 그 결과를 알고 싶다면 이 옵션 선택돼. 요거는 먼저 숨김을 해보고 가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힘이 다했거나 주인공을 다른 운명에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의 세계는 당신의 뜻에 맞춰 굽혀지지 않습니다. 승리는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통치자가 되어가는 이야기이자 당신의 나약함과 취약함 그리고 무력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모두가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세계거든요. 여기는 잠깐. Memories. The pages of an unfinished book. A lifetime flashes before my eyes. Who were these people to me? Who was I to them? What have we done? What have we accomplished? My life, the life of my nation, they have become inextricably intertwined. But now the time has come to ask myself the truly important questions. Questions I must answer now, no matter how much I might want to hide from them. 이상한데?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오전에 당신은 신성 쌍둥이신 앞에 서게 되고 그들은 심판도 사랑도 없는 눈빛으로 있는 그들이 당신을 바라볼 테니 당신은 이 세상에 머문 짧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또 하나의 무미건조하고 무지한 필멸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회고록이구나.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삶을 바칠 만한 단 하나의 것은 무엇인가?
아, 이 신이 많은 세상에서, 그러니까는 신이 확고한 세상에서 황태자라는 자리에 앉은 사람은 내 자신이 위대함을 알아야 돼. 당신은 찾고 있던 답을 발견했다. 모든 면에서 자신이 우월함을 증명하는 데에 들려있다. 여기서 하는 왕족들이 있는데, 이 왕족들이, 제가 만났던 왕족들은 대부분 정말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월하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당연하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택했어요. 아크니안. 당신은 온 세상이 당신의 것이 되어 당신의 의지에 굴복하고 무릎 꿇기를 바랐다. 그것이 당신을 지금의 너로 만들었고 당신이 한 일을 정당화했다. 왜 아직도 책을 덮을 수 없는 것일까? 지난날의 기억이 밀려든다. 불안과 광기, 그리고 열정, 희미한 희망의 빛. 과거 파도처럼 당신을 휩쓴다. 이 두려움과 혼란을 피하려면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뭘까? 나는 뭘 원했을까? 오, 4세부터 시작하네?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친구를 사귀고 이 세계의 이치를 가르쳐줄 사람 만나고 첫 승리를 거두고 어떤 운명이 당신을 기다리는지 알게 될까요? 스스로에게 충실한 채 어린 시절의 보물들을 삶 내내 간직할 수 있을까요? 끊을 수 없는 유대, 총애받는 제자. 내 이름이 왜 저기 있어? 내가 뭐 스탯을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당신이 가야 할 길은 알록달록한 카페 무늬 위에 놓여 있다. 험악한 거인이 당신 앞에 우뚝 솟아 있다. 당신은 그를 깨우지 않으려 살금살금 곁을 지난다. 한 번만 더 뛰면 거의 다 왔다. 커다란 미시 옷장까지 가볼 생각이다. 옷장 안에 무엇인가가 있다. 이게 서양에서 많이 나오는 그 표현이죠. 옷장에 다다른다. 그 나니아 연대기처럼 수수께끼 공고에는 문을 삐걱거리게 하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거기 있는 걸까? 정말 여기 이 세계관에서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긴 해요. 신이라는 존재들이 정말 눈에 보일 듯이 있어가지고 이제 놓치지 않은 채 아래로 당기기만 하면, 그리고 문이 열린다. 옷들이 쏟아졌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꿈틀거린다. 당신은 얼어붙는다. 그저 빛이 장난이었을까? 옷장 안에 누가 있어? 왜 여기 있는 걸까?
당신이 잠든 사이에 침대 곁까지 슬금슬금 다가오면 당신 두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진다. 옷장 안에 사는 저 녀석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 어쩌면 피리도? 누굴까? 먼저 때릴까? 때리는 것보다 들여다본다. 먼저 들여다봐야 돼. 탐구하고 알아봐야 돼. 뭐 거울 속 존재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네? 진짜 있는 사람이네? 아, 그치, 그치. 아, 거울이 아니라 분신이야? 아, 당신들은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다르다. 당신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팔을 흔든다. 하지만 언젠가 그가 스스로 움직이기로 마음먹는다면 분신은 계속 당신을 바라본다. 이성을 채웠어. 또 하루 견딜 수 없이 답답한 나를 방 안에 갇힌 채 보내야 한다. 그들은 당신을 향해 다정한 소리를 내고 함께 놀아주고 말을 가르치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언제나 문 밖으로 걸어나가 사라졌고 너만 혼자 남겨두었다. 당신은 저주받은 방의 구석구석을 모두 알고 있다. 엄한 유머가 죽 한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당신의 식탁에 앉히고 숟가락을 쥐어준 뒤 기다리며 앉는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리고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손님이 들어왔어. 손님이 문턱을 넘어선 순간 당신 놀라워 숨을 삼킨다. 이렇게 거대한 사람은 난생 처음 본다. 게다가 피부는 푸른빛이다. 그리고 그는 푸른 홍채는 너무 선명해서 마치 빛을 내는 것만 같다. 푸른 사람이네? 이런 푸른 거인들이라고 부를게요. 이런 사람들을. 방문객은 당신을 가늠하듯 바라본다. 이 사람은 왜 당신을 찾아온 걸까? 무엇을 원하는 걸까? 코르넬리우스 템페스트. 템페스트. 이름에서 성격이 보인다. 내 이름은 코르넬리우스란다. 이제부터 내가 네 스승이다. 나는 아크니아인이다. 내 혈관에는 푸른 피가 흐른다. 아까 말했죠? 아크니아인은, 그러니까 여기 일반 사람들은 다 목숨이 4개인데 아크니아인은 목숨이 하나예요. 하지만 그만큼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왕실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나를 따라오너라. 정말로 이 감옥을 나가게 되는 걸까? 당신은 재빨리 의자에서 내려온다. 유모가 용기를 내어 그 아크니아인에게 당신은 방을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한다. 당신의 기대 속에 얼어붙어 선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하인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마침내 어른 같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규칙은 나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내가 말하겠다. 다시는 주제넘게 말하지 않도록 해라. 오너라 소년.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네. 유모는 말없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옆으로 비켜선다. 당신은 당신의 구원자를 따라 방을 나선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것만 같다.
배우고 겪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모퉁이를 돌자 바닥이 위로 올라간다. 당신은 문이 많은 널찍한 위층 방에 들어선다. 그 문 하나 곁에는 경비병들이 서 있고 양옆에는 길고 벨벳 같은 천 장식이 들어져 있다. 그 천에는 날개 달린 은빛뱀이 몸을 틀며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문에 다가서자 그동안 말이 없던 코르넬리우스가 다시 당신을 향해 몸을 돌린다. 순간 그는 그 천 장식에 그려진 뱀처럼 보인다. 잘 들어라 아이야. 이 모든 것이 너에게는 낯설다는 것을 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너 앞에는 위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한눈 팔지 말거라. 오늘 내가 너에게 열어준 이 세상을 알아가보라. 그 안에서 살아가라. 내가 돕겠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지금 시작할 것이다. 오너라. 이분은 누구신데 나를 망칠 나를 구원자처럼 오는 거지? 벽에는 푸른 거인들의 추상화 걸려있다. 그것들은 당신이 침실의 것들과는 전혀 다르다. 창가의 먼 구석에는 헝클어진 갈색 고급슬머리의 소년이 지루한 듯 다리를 흔들며 앉아있다. 소년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인사한다. 이쪽은 페르디난드다. 이 아이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나보다 나이도 조금 많고, 그러니까 거의 가을 선생님 같은 느낌이네.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너에게 익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렇지, 페르디난드? 이 소년 이름은 페르디난드 에버러입니다. 이 아이의 머리도 가득 채워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글과 숫자를 배울 때가 왔다. 읽기는 책을 통해 세상을 탐구하게 해줄 것이고, 산수는 그의 정신에 질서와 규율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읽기와 산수. 코르넬리우스는 문득 몸을 숙여 얼굴을 당신 눈높이에 맞춘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배우고 이 세상의 이치를 익히며 한눈 팔지 마라. 페르디난드의 얼굴에 짓궂은 웃음이 번진다. 자, 안녕. 아, 알고 있네? 그 방에 갇혀 있었다는 거를. 자, 안녕. 드디어 만나게 되어 반가워. 그 방에 갇혀 있느라 정말 지겨웠겠지. 그랬겠지. 지금쯤이면 이오하니스 마디신이 연대기조차도 신나는 이야기처럼 느껴질걸? 요하니스 마디신? 그런데 네 이름은 뭐야? 지금껏 누구도 이름으로 당신을 부른 적 없기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있잖아. 어떤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단무가 내가 널 랩실 생존자라고 부르면 어떨까? 너가 결투협회를 읽게 되면 내 아이러니를 분명 알아줄 거야. 동의한다. 당신은 자신이 새 이름을 작은 소리로 몇 번이고 되뇌어 본다. 원래 이름이 있나 보네. 페르디난드는 큼직한 글자와 그림이 가득한 책 2권을 당신 앞에 펼쳐놓지만 곧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며 얼굴을 찌푸린다. 코르넬리우스는 지금 몬로그 대공을 만나고 있어. 둘이 무슨 비밀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알고 싶은데, 하지만 이 수업이 있잖아. 저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아주 잠깐만 몰래 엿보러 가는 거 어때? 정말 비밀스럽고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잖아. 책도 읽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뭐 엄마를 하는지 듣고 싶고. 공부는 나중에. 영웅은 공부 따위를 하지 않는다. 당신은 수업을 미룬 데 동의한다.
동전이 벽을 따라 이어진 넓은 테니스 회랑이 눈앞에 펼쳐진다. 태양 곁에서 순백의 빛으로 이어진 거대한 기둥이 보인다. 그 장엄한 광경에 당신의 숨마저 멎을 듯하다. 위 해랑은 여러 방을 이어줘. 운이 좋으면 중요한 이야기를 엿들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해. 당신은 하늘과 땅을 잇는 그 기둥에서 겨울 시선을 떼고 페르디난드의 뒤를 따른다. 안에는 코르넬리우스의 등이 보이고 좀 옆에는 낯선 아크니아인 하나가 서 있다. 그 남자는 엄격한 인상이 늙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다. 네 제안에 이 사람 이름은 알게리우스 몰로그 경이구나. 네 제안에 대해 생각해보았네, 코르넬리우스. 총리 대신은 제국을 파멸로 이끌고 있어. 나는 타르퀴니우스 밀라니다스에 대한 불신임 표결도 자네를 그 자리에 추천하는 것도 지지하겠네. 반란 모의 중이야? 반란이라 하긴 그렇지만은 권력을 잡으려고. 감사합니다, 몰로그 대공. 제 생각에는 우리 코르넬리우스는 미간을 찌푸리고 그의 푸른 눈이 날카롭게 당신을 꿰뚫는다. 겁이 난 당신은 페르디난드를 돌아보지만 그는 조금도 동요한 기색이 없다. 현행범으로 잡혔네. 에이, 괜찮아. 내가 듣고 싶었던 건 다 들었으니까. 흥미로운 주제였어. 끝까지 날 함께 해줘서 고마워. 넌 정말 좋은 아이인 것 같아. 걱정 마. 이 일로 그렇게 혼나진 않을 거야. 코르넬리우스는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에겐 아직 공부할 시간도 충분하니까. 아래쪽에 있는 토피아리 공원 봤어? 자, 가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을 보여줄게. 페르디난드는 당신을 데리고 정원을 거닐며 마주치는 새와 동물과 식물에 대해 하루 종일 이야기해준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그것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당신의 가슴은 노래하듯 듭니다. 또 보자, 랩실 생존자. 이제부터는 우리 자주 보게 될 거야. 침대에서 뒤척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이 다시 떠오른다. 오늘 당신이 사면 달라졌다. 관계가 올랐어. 당신이 하루하루는 마치 나물 바닥 위를 점점 더 빠르게 구르는 구슬들처럼 느껴진다. 잘 왔구나. 페르디난드를 처음 만난 뒤로 많은 것이 달라졌다. 이제 페르디난드만이 당신 선생은 아니게 당신은 거의 혼자 있지 않다. 어떤 스승은 별과 자연의 법칙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어떤 이는 오래된 전설을 읽어준다. 페르디난드는 그림책과 희미하게 시큼한 냄새가 나는 크고 오래된 지도들을 가져온다. 당신은 이 세상에 대해 당신은 이 세상에 대해 알고 싶다. 당신이 이유도 모른 채 부지런히 공부한다. 당신의 노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대체 나중에가 언제란 말인가? 제 세계는 점점 더 넓고 복잡해진다.
그 따스함에 나른하고 만족스러워진다. 당신은 눈을 가늘게 뜨고 태양을 올려다보며 미래를 생각한다. 당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미래. 당신 둘러싼 세계는 너무나도 거대하다. 이제 배우고 있다. 외교랑 관리가 올랐네요. 한 주의 마지막 날은 쉬는 날이라 당신은 궁전 경내를 탐험하러 나선다. 당신은 그곳을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기로 한다. 당신과 또래로 보이는 남자와여 여자아이가 강아지 한 마리와 놀고 있는 것이 보인다. 두 아이는 그것을 서로에게 던지고 웃다가 이내 당신을 발견한다. 안녕? 같이 놀래? 도련님, 이리 와. 우린 안 물어. 에밀. 아마도 궁전에서 일하는 이들이 아이인 것이다. 그들의 미소에는 질투나 원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당신을 바라본다. 안녕? 나는 에밀이고 이쪽은 내 친구 마사야. 마사? 안녕? 버스터도 널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랑 같이 놀래? 공원에는 웃음소리와 강아지 우론찬 시듬이 가득 퍼진다.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손을 꿰뚫는다. 한급히 손을 빼자 소매가 찢겨있고 피부에는 붉은 피가 맺혀있다. 버스터는 강아지 눈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장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 강아지는 물린 자리를 핥아주려는 듯 젖은 코로 당신을 툭툭 건든다. 당신은 그를 조금 더 원망하지 않는다. 괜찮다고. 정말 별일 아니라고 말하며 그의 귀를 긁어준다. 당신들 위로 그림자가 들이온다. 흡수룩한 콧수염을 기른 키 큰 남자가 당신과 다른 아이들 위로 우뚝 서 있다. 낯선 남자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검을 뽑더니 무심한 동작으로 버스터를 꿰뚫는다. 옥체를 회수시킨 거지. 맞지. 이렇게 하는 게. 강아지는 낑 소리를 내고 숨이 넘어간 듯 헛들며 발로 땅을 긁는다. 강아지 커다랗고 젖은 눈이 당신을 향한 채 그 안의 두려움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져간다. 무시무시한 남자는 그저 무감각한 눈으로 당신을 내려다본다. 그는 차분한 모소리로 에밀과 마사에게 당신 다치게 하지 말라고 말한 뒤 검에 묻은 피를 털어내고 걸어간다. 목구멍에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온다. 당신의 축 늘어진 강아지 작은 몸을 가슴에 꼭 풀어안는다.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버스터는 한 번도 누굴 문 적이 없었는데 마치 숨쉬는 법을 잊어버릴 것만 같다. 소년과 소녀는 당신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죽은 친구를 쓰다듬는다. 당신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해 라고 겨우 말해낸다. 신전으로 가자. 쌍둥이 신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부활시킬 수 있나? 이게 일반인들은 목숨이 4개거든요? 그런데 동물도 그런 줄 몰랐네? 당신은 그분들이 정말로 강아지에게 새 생명을 주실 건지 묻는다. 아니 신들은 동물에게 환생을 내리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이 고통을 견디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실 거야. 하긴 그러면은 도축하거나 고기 먹을 때도 4번이나 죽여야 된다는 거잖아. 넌 한 번도 신전에 가본 적 없어? 당신은 고개를 저었다. 마디 씨는 우리에게 그분이 사랑 주시고 막내 씨는 모두가 규칙을 지킨지 살펴보셔. 같이 가서 직접 봐. 신전은 멀지 않아. 에밀과 마사가 당신의 손을 잡고 어딘가를 끌고 간다.
틀림없이 쌍둥이 신이 신전일 것이다. 방금 일어난 일을 신들에게 말하면 조금은 나아질지도 모른다. 들어가면 바로 커다란 조각상 2개가 보여. 그게 쌍둥이 신이야. 마디 신은 책찍을 들고 있고 막내 신은 검을 들고 있어. 나는 늘 마디 신께 내 걱정거리와 실수들을 다 말씀드려. 그러면 그분이 사랑의 나를 감싸주시거든. 채찍과 검이라는 게 중요한 게 여기서 평민들은 그러니까 성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비슷한 걸 하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은 귀족들은 검을 들고서 나는 이제 평민들을 지배할 힘을 얻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채찍은 평민들은 약간 지하판처럼 울퉁불퉁한 곳에 꿇고 앉아가지고 이제 채찍을 맞는 성인식이 있어요. 나는 복종당할 평민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신이 채찍을 들고 있고 막내신은 검을 들고 있나 봐요. 내 생각에는 너무 막내신께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아. 그분은 공정하시거든. 네 잘못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알려주실 거야. 너에게 죄가 있다면 그분이 벌을 받아들여. 그러면 좀 더 나아질 거야. 둘 중 하나를 골라. 어서. 우리는 여기서 잠깐 기다릴게. 어느 신께 다가갈 것인가? 당신을 위로해줄 뿐인가? 아니면 당신이 죄를 갈릴 뿐인가? 운명이 자물쇠에 맛을 올리면 요구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명 자물쇠는 장기 상태가 됩니다. 제발. 이성이? 오케이, 이성을 고르기 잘했어. 두 신은 모두 알아봤다. 당신은 차례대로 그들 각각에게 다가가 보기로 한다. 당신은 채찍을 움켜쥔 마디신의 형상을 향해 몇 걸음 내딛는다. 당신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는다. 당신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다. 저희 옛날에 교회 갔을 때 항상 듣던 말이긴 한데 뭐 모든 종교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겠죠. 마디신의 눈빛은 보살핌과 다정함과 연민으로 당신을 감싼다. 그런데 왜 채찍을 들고 있어? 머릿속이 맑아지고 기쁨으로 차오른다. 당신이 느끼던 슬픔은 비난도 심판도 모르는 사랑 속에 녹아 사라진다. 다른 신은 어떤 존재일까? 검을 든 그 신은 마디신의 조각상에서 억지로 몸을 떼어내어 막내신에게 다가간다. 검을 든 현상이 검한 눈길로 당신을 바라본다. 어떤 비밀도 막내신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 막내신은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의 죄가 없다고 판정한다. 그러니까 직접 말한 거겠죠? 왜냐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진짜 신들이 명확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신들이 인간들에게 직접 연결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신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삶을 선택할 건지 계속 물어봐요. 그것들이. 그래서 그런 세계에 있으면은 정말 종교의 힘이 대단할 것 같긴 해요. 머릿속이 맑아진다. 팔다리는 가볍게 느껴진다. 두 신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들 말고 또 다른 무엇이 존재할까? 세상은 이토록 경이로움으로 가득하다. 당신 신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알게 되었다. 에밀과 마사는 강아지를 묻으러 떠난 뒤다. 당신은 새 친구들과 어떤 유대감을 느낀다. 거의 뭐 9세가 되기도 전에 그 죽음을 처음 본 거네. 당신은 매일 수업이 끝나면 공원을 산책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은 혼자 놀고 있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빛기둥이 당신 시선을 끈다. 에밀은 그것이 빛나는 기둥이라고 말해주었다. 기둥이 꼭대기엔 쌍둥이 신의 자리가 있어 그곳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내려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거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빛나는 기둥이 어디에 있든 다 보여요. 그리고 그 전자의 주인공도 이 빛나는 기둥 위에 죽을 때마다 이 빛나는 기둥이 있는 느낌을 받고서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얻거든요. 신들에게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 그분들이 대답해 주실까? 갑자기 에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안녕 랩실 생존자. 마사랑 나는 방금 성사를 치렀어. 그러니까 며칠 동안은 집에 있어야 했어. 이 성사라는 게 제가 아까 말했던 성인식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귀족들은 칼을 들고 검을 들고 그 다음에 그 평민들은 그 지압한 곳 같은 곳에 엎드려 가지고 채찍 맞는 거. 성사? 숙명? 뭐라고? 몰라? 본인 말 안 해주셨어? 쌍둥이 신은 사람들에게는 삶의 3가지 숙명을 주셨어. 자기 숙명을 거스른 자는 죽음의 빛나는 기둥이 아래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돼. 정말 중세 같죠? 그러니까는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이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중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한 그러니까 계급이 먼저 형성돼 있고 그 계급을 깨는 거로 그 근대가 가게 됐던 것 같아요. 마사가 갑자기 발로 박자를 맞추며 노래하기 시작한다. 쌍둥이 신이 세상에 내려와 태어난 모두에게 숙명을 주셨네. 자 함께 세어보자. 하나 둘 셋. 쌍둥이 신이 너와 나를 위해 만드셨지. 죄송해요 이게 노래 같은데 제가 노래는 정말 아무런 재능이 없어서. 귀족은 다스리고 용감히 싸우며 그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네. 사제는 진리를 이해하려 힘쓰고 쌍둥이 신이 명에 따라 우리를 이끄네. 평민은 일하고 땀 흘리며 늘 참고 견디고 사치하지 않네. 평민은 견뎌야 하는 존재지. 태어난 자리의 숙명을 지키며 살아 숨이 닿는 그날까지. 자기 숙명과 기도를 익혀두렴. 쌍둥이 씨는 어디서든 보고 계시니.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런 리듬으로 말하더라고요. 보고 계시니. 이렇게. 당신은 성사에서 숙명 받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 묻는다. 에밀은 몸을 돌려 뒤쪽 셔츠를 들어올린다. 여인 에밀이 등에 넓고 성난 듯 붉은 흉터가 가로질러 있다. 천한 사람들은 그냥 채찍질을 당해. 우리 삶의 숙명은 일하고 견디고 고통받는 거니까. 처음에 움직이는 것도 아파서 나랑 에밀 며칠 집에 있었어. 이 형탁 우리에게 계속 그걸 기억하게 해줄 거야. 그런 표정 짓지 마. 숙명을 가진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모두가 고통받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 고통에는 의미가 생겼어. 그건 우리를 쌍둥이 신께 더 가까이 데려다 줄 거야. 난 내 숙명이 일하는 거라는 게 좋아. 신들의 숙명을 나눠주실 때 정말 현명하셨지. 일하는 건 즐거울 때도 있어. 특히 너가 뭔가를 잘할 때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는 빛나는 기둥 꼭대기에서 누리 축복으로 보답받을 거야. 그치, 모두가 자신이 위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진 않아.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혁명이든 뭐든 어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다 보면은 자신이 원든 원치 않든 변해야 될 때가 생기죠.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숙명이 있는지 묻는다. 쌍둥이 씨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하나 숙명을 내려주셔. 자기 숙명을 모르면 그것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빛나는 기둥 아래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어. 그런 잘못은 도저히 속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릴 때 성사를 받는 거야. 가능한 빨리 자기 운명과 세상에서의 자리를 알 수 있게 하려고. 그럼 넌 언제 그걸 받게 돼? 내 숙명이란 무엇일까?
에밀과 마사는 부모에게서 숙명에 대해 들었다. 왜 당신의 운명은 아직도 이토록 막연한 걸까? 자유라는 거는 불안을 항상 동반하기 마련이죠. 당신 떠나기로 한다. 방으로 돌아간다. 당신은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다. 대체 어느 세계가 진정 당신이 속할 곳인지 생각한다. 당신 스승은 당신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는 언제 오는 걸까? 질문만 자꾸 쌓여간다. 에밀과 마사는 너무 진실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과 다르다. 대체 당신은 어디에 속하는 걸까? 결국 당신은 스스로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만 같다. 그리고 그 결과도 마주해야 하겠지. 정말 어린 나이 때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네요. 단 하나의 단어만이 계속 마음에 메아리친다. 숙명 없는 자. 고민하고 고찰한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 마사의 가족이지만 그들은 당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지지 않게 해준다. 가정의 온기란 어떤 것인지 당신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이제 당신에게 익숙해졌고 너도 이곳에 오는 곳이 좋다. 포근하고 아늑하다. 이곳에 있으면 당신이 부모도 없고 숙명도 없다는 사실, 다른 일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잠시 잊을 수 있다. 부모라는 존재가 없다. 아크니아는 원래 부모가 없나? 아니면 이 주인공만 특별한 건가? 어디서 그녀의 아버지는 궁전에서 일하기에 꽤 괜찮은 급여를 받는다. 마사의 어머니는 여자가 다른 집안으로 시작한 남편이 서는 걸 따르게 되어도 태어난 집안이 무언가는 늘 함께 남는다고 말을 잇는다. 이제 그녀의 성은 피터스지만 마사의 어머니는 여전히 특별한 모리스 집안이 조리법을 지켜 언젠가 딸에게 물려주려 한다. 당신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 왜 모든 성을 갖고 있는데 당신은 없는 걸까? 왜 당신에게는 가문의 전통을 가르쳐 주거나 조상들이 지혜를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걸까? 당신은 마사에게 글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고 말한다. 기분 좋게 놀란 그는 자기 책 한 권을 빌려주겠다고 한다. 필사자로 일하는 그는 집에 소박한 장소를 갖추고 있다. 중세시대 필사자, 거기다 책을 가지고 있다? 정말 이건 약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옛날에는 책 한 권이 거의 집 한 채 가격이라고 했나? 그러니까는 완전 사치품이었어요. 정보가 사치가 되는 시대. 저죠? 문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린다. 마사의 아버지의 얼굴에 갑자기 걱정이 스친다. 문을 두드리는 일도 없이 낯선 자가 몸을 숙여 문틀 아래로 방 안에 들어온다. 그는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차려입었으며 창백한 푸르핀 피부와 일그거리는 눈을 지니고 있다. 아, 아크니안이구나. 새로운 손님은 테이블에 앉으면 음험한 미소로 입가에 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타르퀴니우스 밀라니다스. 불쑥 들이닥쳐 죄송합니다. 밖에서도 당신을 만찬이 매우 좋은 향이 느껴지더군요. 이 효산의 식사는 이 집 만주인께 감사드려야겠지요. 가족 모두는 긴장한 데 침묵 속에 서서 야심한 밤 찾아온 손님을 조심스럽게 흘려본다. 아주 훌륭히 해냈군요. 성실함과 근면은 당신들 같은 이들에게 축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게을러지거나 재능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지요.
하지만 내가 어찌 예의를 잊었겠습니까? 주인장, 서 있을 필요 없습니다. 부디 나와 함께 앉으시죠. 낯선 자의 말은 매술 거울만큼 공손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강철같은 울림이 있다. 그의 아내는 부엌으로 향하면서도 마치 사나운 짐승이라도 보는 듯 그 기죽을 노려본다. 그래도 높은 집안 사람인데 이렇게 대놓고 적개심을 드러내도 되나? 이 집 안쪽에는 도라와 아크니아인 앞에 음식 접시와 칼 그리고 두 갈래 포크를 내려놓는다. 손님은 느긋하게 고기를 자른다. 아크니아인은 집주인을 향해 몸을 돌린다. 당신은 오른손잡이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크를 평민 남자의 왼손에 그대로 꽂아버린다. 흥미롭군요. 피가 식탁보 위로 튄다. 포크는 남자의 손을 완전히 꿰뚫어 나무 식탁에 박아버렸다. 떨어진 잔이 바닥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어떻게든 비명만은 삼킨다. 그의 아내는 다가가려다 말고 곧 시선 돌린 채 그 자리에 선다. 손님은 후련하는 듯한 어조로 말을 잇는다. 보다시피 서툴게 해낸 일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런 개보소는 위대한 밀라디나스 가문의 유산을 보존하는 책임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필사하며 단어 하나를 빠뜨렸지요. 용납할 수 없는 잘못입니다. 노동이 당신의 숙명이니 그 일을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필사자가 중요한 직업이기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원칙적으로 한 거긴 하지만은 그만큼 융통성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렇게 중요한 손님이 집을 찾아준 데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는 것이다. 포도주는 한 잔쯤이야 마다하지 않겠지만 그 비굴한 태도는 사양하지요. 내 방문은 비료의 것이며 진정한 관심은 당신 남편이 잘못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조용하십시오. 거기 너 계집아이, 포도주와 깨끗한 잔 2개를 가져오너라. 마산 재빨리 가볍게 인사하고는 먼지낀 오래된 병과 포도주 잔 2개를 들고 돌아온다. 바로 그때 손님이 갑자기 당신을 향해 몸을 돌린다. 소년, 넌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 넌 귀족들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 이 인간들은 나약하고 복종적인 가축일 뿐이다. 그들이 너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순종과 시종뿐이다. 주인장, 설마 손님을 잊은 건 아니겠죠? 아사야 원인 아버지는 떨리는 오른손으로 포도주를 따른다. 왼손은 아직도 식탁에 박힌 채이고 입술이 창백함도 가시지 않는다. 그 모습은 너무도 수치스러워 당신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린다. 이 사람들이 대체 너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남을 섬기고 사과하는 법? 코르넬리우스가 널 너무 일찍 껍질 밖으로 내보내겠다면 너는 네 동료와 어울려야지. 이런 천한 잡고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와서는 안 된다. 강한 자는 너를 더 높이 끌어올리겠지만 약한 자는 너를 자기들과 똑같이 하찮은 존재로 만들 뿐이다. 남자는 줄곧 너만 바라본다. 그는 포도주가 잠긴 잔 하나를 당신에게 내민다. 아크니아 가문들의 건설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이 위대한 미래를 위하여 나와 함께 마시고 다시는 이 누추한 집에 발을 들이지 마라. 아크니아인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본다. 당신은 친구들을 배신할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이 강력한 손님에게 맞설 만큼 무모한 걸까? 열정이 낮아요. 제가 열정 대신 이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는 건들 수가 없죠. 나는 나의 위대함을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크니아인과 어울려 술을 마신다. 당신의 위대한 미래를 위하여. 당신은 방문객이 오만한 시선을 마주치지만 차마 그 뜻을 묻지는 못한다. 와인은 달콤한 맛이 난다. 근육에는 힘이 차오르고 어깨는 저절로 펴진다. 당신은 마치 조각선처럼 굳어 선 마사의 가족을 차마 바라보고 싶지 않다. 이제 더는 그녀의 가족과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페르디난드를 찾아간다. 페르디난드는 당신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선다. 랩실의 생존자, 와줘서 반가워. 마침 네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 페르디난드 엘버러. 인간이고 검건귀족이고 친구이자 상세. 검공귀족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그 이제 프랑스 부르주아 같은 느낌인데요. 평민인데, 그러니까는 하는 일들이 엄청 중요해서 얘네 그러니까 엄청 교육받은 엘리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교육들을 받고서 그 다음에 그 뭐 판사나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이 애들을 평민이지만은 귀족이라고 인정한다 하는 것이 검공 귀족이라는 거예요. 옛날 부르주아도 어떻게 발전했냐를 찾아보면은 초반에는 귀족들이 할 수 없는 업무들, 귀족들은 그러니까 뭐 하찮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엄청 전문적인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를 이어 물려받으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는 왕실에 있어야 하고 그다음 왕실의 어떤 왕실의 기밀들을 많이 알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좀 더 깊게 연관 지어지면서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부르주아라는 계급이 생겨났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검공 귀족은. 근데 그거랑 다른 거는 여기서는 귀족이란 자기를 인정해준다라는 차이가 있겠죠. 자, 랩실 생존자 와줘서 반가워. 마침 네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제국의 발전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토론을 했지. 내 가설을 시험해 보려고 역사책을 찾고 있어. 우리 제국이 아크니아 제국이라도 인간 귀족이 없었다면 지금의 모습이 이르지 못했을 거라는 거야. 숙명에 따르면 오직 귀족만이 통치할 권리를 지녀. 아크니아인은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지만 제국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어. 아크니아인에게는 우리가 필요해. 우리가 없다면 제국도 없을 거야. 아크니아인은 아주 보수적이어서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도 있어. 우리 인간이 수명은 더 짧지만 적응력이 뛰어나서 더 빠르게 발전하지. 최근에 이뤄진 대부분 혁신도 인간이 이뤄낸 거야. 그러니까 전작은 어느 정도 시대냐면은 화약이 막 발전하는 시대였어요. 이제 화약이라는 게 생겼다.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지? 라는 것들 있던 시대였어요. 그의 태도에는 마사의 부모에게서 보았던 비굴함의 흔적이 전혀 없다. 어쩌면 그 이상한 귀족이 옳았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귀족들 사이에 속해야 한다. 사람은 오직 자신과 같은 이들과만 어울려야 한다. 퍼레이드. 아크니아 신문.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어요. 매년 열리는 군사 퍼레이드와 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선서를 보기에 먼 곳에서부터 수도로 찾아왔다. 에테르나는 유혹하지 않는다. 그것은 손에 쥔 모든 무기를 동원해 당신이 모든 감각을 정면으로 덮쳐온다. 난 넌 못 쳐 이런 건가? 아카데미아 관람 속에는 황제 우서 템페스트 2세가 앉아 장중하고도 침착한 위엄으로 자신이 무수한 신민들을 굽어보고 있다. 제국 군주와 그의 궁정은 제국 기병대와 포섭 위를 행진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마침내 모든 시선은 관람차
관람석 위이 단 한 인물에게로 쫄린다. 황제. 황제는 행진하는 병사들을 바라본다. 그들은 일제히 검을 뽑아들어 폐하께 충성을 맹세하는 신성한 선서의 말을 외운다. 모두가 황제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듯하다. 하관학교 졸업생들은 아크니아인과 동등하게 황실 근위대에서 국무라 권리를 처음으로 부여받은 이들이다. 점점 아크니아인과 인간들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네요. 부디 그 높은 지위에 따르는 명예를 더럽혀지지 않기를. 황제는 목소리를 높여 이 서약의 제국과 그 자신 개인 모두에게서 온 큰 신뢰의 표시라고 선언한다. 제국은 거대하고 모든 것을 아우른다. 인간이든 아크니아인은 그 크기를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다. 모두가 한 사람을 바라본다. 쌍둥이 신께에 직접 축성되어 황위에 오른 황제 우서 템페스트 2세. 점점 엘리트주의는 줄어들고 있다. 오케이. 당신 책상에 앉아 나무 표면을 손톱으로 긁고 있다. 공의 사과나무들이 꽃을 피워 교실 안에 달콤한 향기로 가득하다. 축복받은 아크니아 제국은 사방으로 바다에서 바다까지 뻗어있다. 쌍둥이 신이 보호 아래 살아가는 아크니아인과 인간 외에 다른 나라나 민족은 없다. 아크니아인은 여러 면에서 인간과 달라. 푸른빛 때문에 피부에 특유의 빛깔이 돌고 또 강한 힘을 지니며 수명도 더 길지. 제국 기반을 다진 것도 바로 아크니아인이다. 우리가 정복한 인간들은 이후 우리 문화에 동화되어 우리 법 아래 사는 법을 배웠다. 인간들은 아크니아인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노예와 농민에서 출발해 길드 장인, 학자, 심지어 귀족에까지 이르렀다. 아크니아인이 인간 없이 어떻게 지낼 것 같나? 아마 족보나 붙들고 과거에서 모든 답을 찾으려 하며 쇠약해졌겠지. 인간이 개척해온 기술과 과학이 진보라는 경위도 끝내 알지 못했을 거야. 이 말에 돌린다. 이 정도로 무례하고 혁신적인 말을 하는데 그걸 받아줘? 대단한데? 네 말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크니아인이다. 황제는 온 세상을 최고 권위로 다스린다. 그렇다고 해도 몇몇 아크니아 가문들 역시 막대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그런 가문들을 명문가라고 부른다. 오직 명문가 출신만이 황제로부터 감독관이 지위를 받고 제국 이름이 8지방 가운데 하나를 다스릴 수 있다. 제국이 지배 왕조는 템페스트 가문이다. 템페스트 가문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다른 모든 명문가 위에 군림한다. 이전이 지배 왕조였던 아르크니우스 가문도 분명 그렇게 생각했겠지. 명문가들이 그들의 통치를 끝내기 전까지는. 사용 안 시키는 게 대단한데? 복자는 쌍둥이 신께서 템페스트 가문에게 내리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들의 사랑과 뜻을 전한다. 이제 템페스트 가문과 다른 명문가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우리 축복받은 제국의 평화는 여러 혈통이 이 관계를 조율하는 데 달려있다. 그들과 모두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작되는구나. 스승님, 이런 아크니아 사회 이야기는 저희에겐 수면제 같아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제 영지에는 큰 세금이 부과되는데 아크니아의 땅에는 그렇지 않은 건가요? 그리고 제국이 저기 오래전에 사라졌는데 왜 제가 주둔군 유지에 돈을 써야죠? 이제 성년이 되었구나, 페르디난드. 이제 넌 자기도 있고 네 자신의 영지도 있다. 하지만 야심 있는 귀족이라면 누구나 명문가의 속사정과 그것이 전체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 나는 계속하겠다.
레필 생존자, 내 편 좀 들어줘. 이제 그만 과거만 파헤치고 우리 삶에 실제로 영향 줄 수 있는 걸 배워야 해. 우리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에 달려 있다고. 어, 그래. 난 이성적인 사람. 코르넬리우스와 페르디난드 사이 긴장은 거의 손에 잡힐 듯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진보에 얼마나 열정적이 떠올린 당신은 스승의 최근 몇 년 동안 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전한다. 둘 다 흥미가 있어 보인다. 타르퀴니우스 밀라니다스가 총리 대신 자리에서 물러난 뒤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지. 요즘 제국은 예전보다 훨씬 더 인간들이 결제하고 있다. 새 법률은 평민들에게 새로운 수준의 차이를 주었고 그 결과 기술 발전이 크게 가속되었다. 인간들의 짧은 수명에도 불구하고 농업, 야금술, 건축 분야에서 때때로 돌파구를 만들어냈다. 농업, 야금술, 건축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의식주랑 매우 크게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특히 이 야금술이라는 게 그 질전 금속을 만들어낸다는 게 이 용도에 맞는 금속을 만들어내려면은 정말 통제되어 있는 그러니까 조건이 필요하다거든요. 그리고 농업은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농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는 농업 생산량이 높아지고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사람들이 네트워크는 더 강해지고 건축도 똑같이 그러니까는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 간의 거리를 줄여놓고 더 집중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포텐셜을 가지고 있죠. 이게 어떤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고 과학적 혁명 또는 인지적 혁명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페르디난드도 열정적으로 대화에 끼어든다. 이 주제가 그에게 즐겁고 흥미롭다는 것이 분명하다. 피해가 주어지자 인간들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어. 화약이 2해 전에 나왔고 그쵸. 원래 화약이라는 거는 원래라는 게 어디 있겠냐면은 이제 광산에도 많이 쓰였죠. 노벨도 이제 광산에 쓰일 폭약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고 작별을 구할 때 스승은 당신이 어깨에 손을 얹는다. 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니 기쁘구나. 넌 지금 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네 미래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권력 구조 속에서 당신이 자리는 정확히 어디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해주기를 거부하는 걸까? 높은 곳의 이단. 이 편지가 너에게 무사히 닿기를 바란다. 근데 알고 보니 궁정에서 일한다는 게 꼭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더군. 나는 다른 해결들과 함께 거대한 방에 앉아 며칠을 보낸다. 우린 모두 같은 방에서 자지만 첩수술 기간을 넘기고 나면 궁전 부지로 옮겨가고 가정도 꾸릴 수 있게 된다고더래. 난 그저 아크니안이 보기에 더 점잖고 보기 좋은 사람들로 아인들을 모두 다 바꿔버리지 않을까 걱정될 뿐이야. 우리 훌륭하신 귀족 나리들은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도착한 아크니아인들은 지나치게 딱딱했고 이상하게 긴 예복을 입고 있었어. 사람들 말로는 그들이 아크니아 총주교 루크이며 이름이 루크라고? 총주교인데? 너무 의미 있는 이름이죠. 아스티니아 교회의 수장은 유니우스 디아만트와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더군. 루크와 유니우스는 둘 다 거의 이단처럼 들리는 이상한 일에 손을 대고 있대.
숙명을 따르지 않고 성서를 제멋대로 새로 해석하고 심지어 평민들에게까지 성서를 읽게 한다나 봐. 그런 시대죠. 계속 종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종교 혁명이나 옛날에 그 뭐 거의 다 인쇄술은 아직까지 나왔나? 지금 필사하는 사람 있다는 거 들어보면 아직 인쇄술까지는 안 나온 것 같고. 상태가 얼마나 심하지. 난 한밤중에 누군가 성서를 읽는 걸 본 적도 있어. 근데 얼른 책을 숨기고는 그저 이를 침대까지 가져온 것 뿐이라고 우기던 건 누가 그걸 믿겠어. 음식도 별로 좋지 않아. 에테르나의 공장들이 강을 완전히 오염시켜버렸다고들 하거든. 이제 제대로 된 생선은 찾을 수가 없어. 그쵸. 지금은 뭐 그러니까는 좀 그 공장에 대한 법이 좀 빡세게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폐수나 어떤 연기들 막는 거를 그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공장에서 연기 나오는 거 하얀 연기 나오는 거 있죠. 지금 그거는 거의 다 수증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처음 막 기술이 발전될 때는 거기에 대한 위험성도 잘 모르고 어떻게 위험한지도 잘 모르니까는 정말 그냥 내다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국에서는 그 스모그가 사람을 죽일 정도의 스모그가 계속 짙게 펼쳐져 있었다라고 하죠. 보고 싶네 친구요. 쌍둥이 신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다시 만나게 되겠지. 행운을 빌며 애들이. 음. 그 검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민은 싸우는 것이 허락되지 않지만 이건 그저 놀이일 뿐이나 에밀은 이것이 자신의 숙명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당신들이 찾아낸 공터는 싸우기에 완벽한 장소다. 마사는 머리카락 한 가닥을 손가락에 감으며 싸움을 지켜본다. 당신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잘 보이려는 마음에 에밀의 팔을 향해 대담하게 찌른다. 마사는 놀라 숨을 삼킨다. 마사가 에밀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두 사람의 유대는 분명 당신과의 것보다 훨씬 강할 것이다. 여섯 명의 귀수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다. 나무 뒤로 허둥지둥 숨으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열심히 지켜볼 채비를 한다. 기수들이 말에서 내린다. 운이 좋군. 진짜 명예법정이다. 명예법정이라는 건 뭐냐? 귀족들 중 한 명이 의례적으로 다른 두 사람에게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는지 묻는다. 결투죠? 옛날에는 결투로 진짜 결투 강이었던 옛날 뭐 사람들이 숱하게 죽어나가기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결투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기도 했나? 이거는 진짜 역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결투라는 게 명예로운 일이기도 하고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도 했죠. 상대의 누이와 결혼하겠다는 뜻은 바꾸지 않겠다고 선한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엘 코르비우스 가문이 오만이 자신들의 행복을 가로막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밝은 푸른 눈과 머리카락이 희끗한 줄기가 섞인 잘생긴 귀종인 그의 상대는 젊은 남자가 말한 동안 고개를 젓는다. 그는 알란 엘 코르비우스다. 그러면 인간 검공귀족이에요. 검공귀족, 법복귀족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일들을 해가지고 됐던 귀족이 법복귀족이었나 보다.
당신이 가문은 법법귀족이요. 그럼 인간 공공귀족은 뭐지? 당신이 가문은 법법귀족이요. 사관학교에서 죄송합니다. 인간 검공귀족 그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도 귀족은 있긴 있었어요. 당신이 가문은 법법귀족이요. 사관학교에서 몇 해 보낸 뒤 성급하게 얻은 자기일 뿐이지. 당신은 평민으로 태어나 채찍이 성사를 받았어. 당신의 자식들은 당신의 귀족 자기를 물려받지 못할 것이며 평민의 숙명을 살게 될 것이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완강하게 결혼하려 드는 내 누이 집안은 검공 귀족이요. 우리 자기는 100년 동안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져 왔소. 명예로운 자기를 얻으셨을지는 몰라도 선생께는 청혈의 물결 속에 살아있는 조상이 없어. 청혈의 물결. 당신은 철저히 혼자지만 내 뒤에는 엘코르비우스의 모든 세대가 지닌 용맹과 기량이 있어. 당신의 승산은 없소. 이 결투에서 물러나는 것이 현명할 거야. 브렌나루르 한 장교는 열정적으로 반박한다. 자신의 귀족 신분을 엘코르비우의 것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그것을 얻어내게는 것이다. 한숨을 쉰 중재자는 이 결투가 불완전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치러질 것이라 선언한다. 에휴. 공공기정은 젊은 장교의 공격을 너무나도 손쉽게 피한다. 장교는 그대로 얼어붙고 얼굴에서 핏기가 빠르게 사라진다. 칼날 하나가 그의 등에서 튀어나와 있다. 신랑이 될 뻔했던 남자가 먼지투성이 땅으로 쓰러지자 그의 몸은 은빛 안개로 녹아들기 시작했다.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목숨이 4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영원하게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목숨 하나를 잃고 어디 그 납골당이었나? 어디 정해진 장소로 다시 그러니까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걸 보면은 신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안타깝다자. 저 사람 정말 용감했고 또 정말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불완전한 죽음이라 다행이야. 아침이 되면 도시 신전에서 다시 태어날 테니까. 진정한 죽음까지 가는 결투였다면 영영 끝장이었을 거야. 진정한 죽음이라는 거는 목숨이 몇 개가 남았든 간에 난 진정한 죽음을 줍니다라고 법정에서 선포하나? 그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부활도 없이. 그러니까는 전작에서는 법정에서 그렇게 선서하면은 그냥 완전한 죽음으로 돼가지고 교정 당하면은 다시 부활 안 하고 죽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죽음이 2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사후의 귀족들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 쌍둥이 신이 심판을 받는 걸까? 아니면 청열의 물결에 남아 후손들을 지켜보는 걸까? 요새 신부님은 모든 영혼이 예외 없이 빛나는 기둥으로 간다고 하셨어. 청열의 물결에는 귀족 조상들이 유산만 남는 거지. 아크니아와 세석 귀족은 자기 혈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각거 세대의 지혜와 힘을 얻게 돼. 하지만 그건 영혼이 아니라 피 속에 저장된 기억일 뿐이야. 피 속에 어떤 정수나 자신이 가문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피나 내장 어떤 부속 기관들이나 아니면은 특정한 기관들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 또는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는 옛날에 주술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 때도 항상 유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해괴망측한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로 따지면은 곰이 곰이 간인가? 아무튼 이제 어떤 동물의 일부분을 먹으면 내가 그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비슷한 의미죠. 내 귀족 신분은 당신이 것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아. 그리고 너와는 달리 난 그걸 내 힘으로 얻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난 당신이 누이를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을 거다. 바로 배웠네. 바로 카피했어. 내 오만한 가문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너에게 결투를 신청하겠다. 각오해.
그때 갑자기 마사가 당신의 손을 붙잡고 몸을 기울여 귓가에 속삭인다. 그냥 에밀이 이기게 해주면 안 돼? 요즘 에밀이 많이 힘들다는 거 알잖아. 열쇠에서 보면 그래, 이건 선택할 수 없다. 나는 누구를 지배할 운명이거든. 당신은 고개를 젓고 곧장 싸움에 뛰어든다. 배를 향하고 공격을 한 번 놓치고 이어서 어깨를 향하고 치고 찌르기까지만은. 두 사람 모두 끝났다는 걸 안다. 마사가 당신이 팔에 손을 얹는다. 에밀이 그렇게 화를 내서 안 됐네. 걔는 정말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야. 이제 가버렸으니 오늘 남은 시간은 우리 둘이 함께 보내면 어때? 나 혼자 있고 싶지 않아. 나이가 몇 살이었지? 그리고 아니 친구가 개쪽 당하는 걸 봤는데 바로 여기서 손잡고서 플러팅한다고? 너 정말 용감했어. 진짜 귀족처럼. 자, 내가 내 몸을 닦아줄게. 그 다음엔 우리 잠깐 산책하러 갈까? 응? 마사는 부드럽게 당신의 팔을 잡는다. 그녀는 이미 그 일을 털어버린 듯하다. 전쟁이 끝날 무렵 그녀는 당신의 뺨에 부드럽게 힘을 맞춘다. 에밀에게 조금 미안하지만 승자에게 전리품이 돌아가는 법이다. 야, 설명 봐봐. 다정하고 사귀기 쉬운 평민소녀. 뭐 친구로 사귀기 편하다는 거 있죠. 그는 당신을 감독 없이 두는 일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끝없는 간신은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 목수와 치마를 두른 다부지고 친근한 남자가 문을 연다. 에밀의 아버지 알프레드다. 안녕 랩실 생존자. 신교의 증본자. 집안이 가장 선하게 웃으며 이를 마치며 아이들에게 장난감 말을 하나 깎아주기로 약속했다고 말한다. 알프레드는 당신을 그의 작업실로 데려간다.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걸 봐. 이쯤이면 이 마디시니 조각상이 우리 예배당을 장식하게 될 거야. 조각상 옆에는 쌍둥이 신의 생애라고 금박이 새겨져 있다. 성서를 읽을 수 있는 이는 오직 성직자뿐이다.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금지된 일이다. 이단이네? 그럼? 네가 여기서 성스러운 책을 보게 될 줄을 몰랐다는 게 보이는구나. 하지만 우리가 신들의 말씀을 배우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니? 알아야 된다. 옛날도 그렇고 그 지식이라는 거는 엄청난 위험을 동반하기도 하죠. 총주교 포티스께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쌍둥이 신께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셔. 숙명은 성인 이사티우스가 기록한 것이고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길을 나타낼 뿐이야. 쌍둥이 신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직접 남기신 적은 없어. 매우 급진적이고 위험한 생각이네.
검은 벨벳 예복을 입은 험악한 표정의 성직자가 그 뒤를 따른다. 남자의 넓은 가슴 위에는 원안에 들어가는 은숫자가 흔들리고 있다. 그것은 쌍둥이 신의 상징이다. 어서 들어오세요, 요새 신부님. 여기 있어요. 아버지는 계속 무섭고 어리석은 말을 해요. 저와 제 동생들을 속이고 우리 모두를 기둥에 발치해서 영원한 고통을 몰아넣고 있다고요. 제 말은 듣지도 않아요. 제발 아버지를 설득해주세요. 제발 제 동생들이 영혼을 망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고통받는 거 싫어요. 뭐 옛날에 마녀 사냥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마녀 사냥을 하는 이유가 뭐 재산을 재산을 가는 과부들이 재산을 뺏기 위해서다, 아니면은 뭐 어떤 여러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 중에서는 이런 것처럼 정말 독실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간이거나 마녀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구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고발을 하거나. 그 애니메이션 그 지를 보면은 그런 비슷한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너가 너에게 주어진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보이는구나, 알프레드. 평신도는 신들이 설계를 스스로 깨달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직자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숙명을 따르지 않으면 빛나는 기둥이 발치해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모르느냐. 너는 네 죄를 속죄할 수도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 막내 신이 네 죄를 심판하고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에밀의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반항과 정의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다. 와, 여기서 말을 해? 하지만 숙명의 가르침은 평민이었던 이사티우스가 쓴 거예요. 스스로 쌍둥이 신께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막내 신의 법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디 신의 사랑도 있습니다. 신분사의 평등 따위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리 오너라 아이야, 손을 내밀어라. 성직자는 당신이 이 말을 바라보며 당신에게 말을 건다. 그는 얇은 음판을 꺼내들고 기도를 속삭이기 시작한다. 당신 쌍둥이 신의 신전에서 느꼈던 신성한 종이 메아리를 알아본다. 요새 신분이 손에 들린 은은 반짝이는 가루로 바스러져 사라진다. 당신이 이 말을 먼저 보고 놀란다. 그곳에는 매끈하고 건강한 피부가 있을 뿐이다. 철과상은 사라졌다. 마법을 부리는 세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선 이게 마법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은 마법이라 부르는 것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힘들을 쓰는 자들을 마녀라고 부르고서 배척하기도 하죠. 근데 뭐 그러니까 원리는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서 배척당하는 힘이 아니라 신성시 받는 힘인 거죠. 만일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난다면 어째서 나 같은 신들의 종은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너 같은 평범한 평신도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냐. 종교가 눈에 보이는 세계, 신들의 권능이 눈에 보이는 세계. 너 자신을 구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네 아이들을 생각해라. 내게 그들의 현세와 내세 운명 걸고 도박할 권리가 있느냐. 지옥에 간다라는 게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에겐 정말 실제적으로 무섭게 다가오는 말이죠. 파멸에 정해진 죄인이 이런 가련한 신음은 대답할 가치도 없다. 이리 오너라 얘들아.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아이들은 요셉의 예복을 붙잡고 성직자를 따라 작업실 밖으로 나간다.
에미는 절망에 잠긴 아버지를 바라본다. 떠나기 전에 당신에게 말을 건넨다. 여기서 나가자 랩실 생존자. 너도 우리랑 함께 설교를 들어갈 수 있어. 에미는 버린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생각을 가진 하수인들이 필요해. 내가 믿는 신들은 다정하고 자비로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 의 중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다는 거야. 만약 만내 신이 사람들이 죄를 벌하는 일만 한다면 그는 그저 사양 집행인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리고 마디 신이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 사랑 강요한다면 그가 폭력배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시인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는 주제죠. 신들이 그럴 리 없어.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삶은 아무 의미도 없지. 가족에게 버림받았음에도 당신은 망가진 남자의 충혈된 눈 속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다. 만약 당신에게 숙명이 없다면 당신의 길은 어디로 이어질까? 항문이 올랐어. 진보의 위험성에 대하여. 그가 우리에게 강요해온 전통과 감습, 규범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을 우리는 더는 침묵할 수 없다.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글이네. 해가 갈수록 아크니아의 입지는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신들이 내려준 권리는 의심받고 있다. 평민은 통치하거나 전쟁을 하도록 정해질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귀족의 숙명이다. 너무나 당연한 전제처럼 보이지 않는가? 코르넬리우스 템페스트는 지방의 하원을 설치해 귀족 신사들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에 능숙함을 입증하여 부유한 평민들까지 그 자리에 채우게 했다. 흥미 대신이 편을 바꾸었다면 이성과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서는 것이 그의 의무다. 시대가 흐르고 있어. 반란 게이지가 따로 있네. 페르디나는 당신 옆에 앉아 멍하니 책장을 쓰다듬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을까? 궁금해. 사람 이름이 그 삶의 길에 영향을 미칠까? 예를 들면 랩실 생존자 말이야. 그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 이름이야. 주인공이 충실한 친구인데 끝에 가서는 그저 거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지. 과제 중이에요. 귀빈들 앞에서 보고도 해야 되고 파르디난드는 당신 도울 생각이 전혀 없다. 이 말이 맞아.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의 관심을 받을 만한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영웅은 공부 따위 하지 않는다네. 이런 과제에 늘 재능과 시간을 쓰는 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 저 바깥엔 탐험대기를 기다리는 넓은 세상이 있어. 우린 여기 틀어박혀 죽은 숫자와 끝없는 법률 문과나 들여다보고 있을 게 아니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당신이 소명은 무엇일까?
내게는 진정한 꿈꿔도 미래에 대한 분명한 계획도 없다는 사실 깨닫자 불쾌한 놀라움이 밀려온다. 안돼, 넌 어떨지 몰라도 나는 나 미래 내 재능을 허비하진 않을 거야. 이제 내 마음의 소리 듣고 내 꿈을 쫓을 때야. 딱 그 나이 때 할 생각이죠. 네, 지금 청소년기죠. 오늘 밤 해부 극장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한대. 그걸 생체 해부라고 하지. 살아... 아, 그러니까는 옛날에 해부를 하는 거가 엄청,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지에서 시작이 됐어요. 아니, 이것들을 알고 싶은데 몸을 손대는 것 자체가 안 된다 보니까는 뭐 낙골당에 그 무덤에서 시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해부를 한다거나 그걸 사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고 이제 점점 세상이 나아지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시체 해부들이 있었는데 이런 극장에서 뭐 극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부를 봤었어요. 중앙에서는 해부를 직접 하고 그런 기회가 적으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둘러싸가지고 그 해부하는 모습을 계속 기록하면서 배우려고 하고 그만큼 지식에 대한 열정이 갈망이 대단했던 시대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몸이 사라지면서 부활을 하니까는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한다고 하는 거죠. 나는 거기로 갈 거야. 너 원한다면 일을 해도 좋지만 내 생각에 너의 욕망을 따르는 편이 더 나아. 에밀과 마사를 왜 만나? 당신은 책을 탁 덮고 페르디난드에게 그와 함께 해부학 극장의 시연을 보러 가고 싶다 말한다. 이사는 자신이 하는 동작 하나하나를 무심한 목소리를 설명하지만 청중은 숨을 죽이고 지켜본다. 가슴에 능숙한 작은 절개가 가해지고 곧 후각이 열리며 아직 살아있는 심장이 드러난다. 그것이 뛰는 모습은 실로도 억스를 빼앗는다. 하지만 곧 남자의 다리가 결렁나다 꾼들대기 시작하고 그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다가 완전히 멈춘다. 의사는 손을 내리고 탁자에서 한걸 물러선다. 불완전한 죽음을 맞았죠. 아니, 여기는 뭐 마취나 그런 게 없어. 아직 마취가 발견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긴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수술을 다 깨 있는 상태에서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마취가 없는데도 살아있는 사람 해부하려고 한다? 참 이 세계관이어서 할 수 있는 생각이네요. 당신이 이 광경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당신의 머릿속에는 과학의 미래와 당신이 평생을 바칠 수도 있을 분야들만이 맴돌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궁금하긴 했는데 관리가 더 필요했던 것 같은데. 다음번에 관리를 높여보죠. 궁에서는 연회가 열리고 있다. 당신이 이 자리를 위해 준비한 연설을 정신없이 되뇌며 연습하고 있다. 스승이 이제 연설 예정이고 그리고 옆에서 부사수처럼 받쳐주는 역할이네요. 그 연설을 보완할 보고를 당신에 맡겠다.
그때 오만한 인상 귀족 하나가 비웃음을 얼굴에 붙인 채 내게 다가온다. 마사의 부모와 함께 저녁을 먹던 날 그들을 모욕했던 아키니아인 바로 타르키르니우스 밀라디다스였다. 코르넬리우스는 너가 아직 미숙한 애송에 불과한데도 너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참 무모한 일이군. 청중인 당신을 비웃어도 너무 상심하지는 마라. 이런 짐은 너 같은 자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거든. 다가올 실패의 책임은 오롯이 너희 스승에게 있다. 코르넬리우스가 작은 연대에 올라 미소를 띈 채 청중을 훑어본다. 빈보는 피할 수 없으며 그 징조는 이제 그 누구의 눈에도 분명합니다. 가스등이 밝혀질 거고 촛불과 횃불을 지난 시대의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 전기는 없고 화약인 발명됐다. 하원은 이제 완전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더 많이 걷고 그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아크니아인이 이러한 변화를 지지한다면 우리 공동 미래는 진정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대에 올라갈 차례인데 누가 감히 지금 당신을 방해하는 것이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또 무슨 일로? 마사의 글씨다. 부모님이 공구역에 쫓겨나게 되었다고 전했어. 우린 오늘 떠나. 최소한 작별 인사는 하고 싶어. 그냥 빨리 와줘. 네가 올 수 있길 바라. 당신이 친구들은 당신이 스승 계획하는 거대한 변화에 부수적 희생양이 된 듯하다. 관리가 5가 필요했고 외교가 5가 필요했고 또는 학문이 모든 정보 이거 없었으면은 연설을 더듬으면 망친다가 됐구나. 관리랑 외교가 필요해. 지금은 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 내 말만 믿지는 마십시오. 내 모든 주장은 사실로 입증할 수 있으며 내 제자가 증거 준비를 마쳤다. 당신이 최신 발명품들에 대해 보고한다. 강철을 만들다. 이 강철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철이라는 거는 물론 옛날부터 계속 쓰이긴 했지만은 강철의 성질이 매우 특이하거든요. 아크니아인은 이미 인간에게 자기들의 옷을 입히고 귀족의 검을 쥐어주고 푸른 개보서에 이름까지 올려주고 있지. 다음은 뭘까? 명문가가 인간들에게 조상들의 가면까지 씌우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건가? 연설이 끝나자 우리 같은 박수가 터져나온다. 그는 진심으로 당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승리에 도취하면 당신이 휘감는다. 친구들은 이미 사라졌다. 친구네 가족이 두고 간 고양이가 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당신 다리에 몸을 비빈다. 당신은 스승의 기대에 부응했다.
어린 날의 추억이다. 네. 하지만 통찰자지. 나는. 코르넬리우스가 방으로 들어오는데 그의 얼굴은 싸늘하다. 너가 만들어질 밤이 왔다. 왜 너에게 숙명이 없는지, 왜 아무도 부모에 대해 말하지 않는지, 아크니아인이 너에게 그토록 깊은 관심을 보여왔는지 말이다. 넌 마침내 준비가 되었다. 오늘 밤 넌 죽게 된다. 네 몸은 청열의 물결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자로가 강해져야 했다. 아크니아인을 만들 수 있다고? 아크니아인은 청열 물금 속에서 죽고 진짜 자신에게 자리 내줄 존재에게 시간과 노력을 들일 이유가 없으니까. 아, 나는 오직 피해만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혈통 견뎌낼 힘을 갖기를 바란다. 그러니까는 저그 같은 거죠. 저거의 그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안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는 대충 알고 있는 말하면 오버마인드에 완전히 종속돼가지고 그냥 그 조상들이 원하는 결말만 쭉 가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나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넌 준비되어 넌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넌 황제 우서 2세의 아들이다. 네 진짜 이름은 제리안 템페스트다. 나왔네요. 제리안 경의 삶과 고난. 어, 페르디난드는 사생아였고 에밀린 인간이었고 순산 혈통이 아크니안. 예, 청열의 물결이 너를 완전히 삼켜버리질 않기를. 랩실의 생존자라는 손의 흔적이 황희 계승자 안에 조금이나마 남아있기를 바란다. 그것은 너의 운명이 아니다. 넌 죽음을 겪고 제리안 템페스트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 나는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후기자인 내가 가르쳐준 것들 중 적어도 일부만큼은 간직해주길 바란다. 랩실의 생존자. 좋은 스승 맞다. 스승 말이 없다. 텅 빈 복도에는 당신들이 발소리 메아리만 울려 퍼진다. 통치 가문이 위대한 선조들 템페스트 가문이 죽음이 가면들이다. 템페스트 2세가 몸 서있다. 그 곁에는 황후 세르빌리아가 있다. 그녀 새실개 같은 손으로 당신 어깨를 움켜쥔 채 재단 앞에 무릎 꿇린다. 손을 꺼내서 파란피가 나온다. 아직 주사기가 발명이 안 됐나 봐요. 성배 속을 떨어뜨리니 불거리며 부풀어 올라 밀물처럼 넘쳐흐르는 모습 바라볼 뿐이다. 피 흐름은 재단 전체를 붉게 물들인다. 청년의 물결이 내 아들 내 피를 받아들이게 하라. 내 아들이 템페스트 청열이의 물결의 일부가 되게 하라.
차가운 강철이 살을 파고 오르는 감각이 느껴진다. 뜨겁고 붉은 비가 옷자락을 타고 쏟아져 내린다. 신장 투석 같은 느낌이네요. 절박한 손이 상체를 누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힘은 빠져나간다. 몸을 이루는 생명이 돌바닥 위로 몇 바퀴도 쏟아져가며 당신은 그대로 무너져 내린다. 당신은 그 하이를 수 없는 깊이 속에서 익사한다. 청해의 물결에 담긴 수백 세대의 힘에 지지겨지고 다시 빚어진다. 오버마인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 목소리들이 당신을 갈기갈기 짚고 있다. 랩실리 생존자, 그대는 죽어 없어져야 한다. 이제 당신은 아크니아인이다. 당신은 제리안 템페스트다. 당신의 피는 거의 끝이 없는 힘을 부여할 수도 있다. 당신이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정신이 자물쇠에 마우스를 올려 개방 조건 확인하세요. 정신이 자물쇠를 클릭해 열 수 있지만 정신력을 일부 잃게 됩니다. 선택 버튼을 클릭하기 전까지는 정신력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정신력을 써야 된다. 그렇지. 끊을 수 없는 유대? 아니 잘 지냈잖아. 어디까지 해야지 끊을 수 없는 유대가 생기는 건데. 얘한테 무조건 간다. 얘한테. 다음에는. 청년의 물결까지 알만한 몇 당신 정체성을 잘게 부숴놓는. 현재 미래를 부르고 보고도 망설임 유지 없다. 당신은 면토를 세게 느끼시면 되었다. 청일의 물결은 언제나 당신의 일부일 것이며 이제 당신 또한 물결의 일부다. 당신은 시간을 꿰뚫는 창끝이다. 템페스트의 유산이란 자원이 있네. 의지랑 혈통이 그래도 완전 막 묻히진 않나 보네요. 까먹었어.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1장은 마무리하겠습니다.